안녕하세요, 핑몬스터입니다. 조별리그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습니다. 16강 토너먼트는 단판으로 치러진다는 특성상 더욱 많은 변수가 존재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오히려 먹을 것도 못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 토너먼트부터는 그냥 쉽고 간단하게 당장 돈 있는 것들로만 판단해서 선택할 예정이고 정배, 역배, 눈치 안 보고 그냥 제 생각 그대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대망의 16강 경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경기입니다. 스위스는 조별리그 마지막 3라운드 독일과의 경기에서 역후상황 은도의 선제골이 있었고 종료 직전까지 그 리드를 지키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듯 했으나 추가시간 필크루그 헤더 득점이 나오며 경기는 다시 원점이 되었고 그렇게 스위스는 조 2위로 진출하며 16강에서 지난대회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직전 독일과의 경기에서 선수비 후역습 장수 준비해왔고 스위스가 마음먹고 역습 장수로 준비해온다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전방에서 은도야 엠블로의 스피드는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또한 스위스는 마누엘 아칸지와 그라니트 자카로 이어지는 전개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고 시원시원한 공격 전개가 강점으로 지난 조별리그 3경기에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16강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는 조별리그 3라운드 크로아티아전에서 모드리치에게 선제골을 허용했고 경기 종료 직전까지 리드를 허용하며 실시간 승리에서 조 3위로 밀려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추가시간 8분 중 7분이 흐르는 시점 이탈리아의 마지막 공격으로 보였던 상황에서 자카니가 파퍼스트를 겨냥한 가마츠기 득점으로 말 그대로 극장골이 나왔었고 이탈리아는 가카스로 2위로 16강에 진출합니다. 만약 이탈리아가 그대로 패배했더라면 3위로 밀려나는 상황이었고 득실차에서도 마이너스 1이 되었기 때문에 조별리그 탈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카니 득점도 정말 멋졌지만 어시스트를 기록한 수비수 칼라피오리의 전진성과 공격성이 다시 한번 빛이 났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팀의 16강 결정자 명단을 보면 스위스는 나이트텍, 질반 비드머가 병고 누적으로 개최하며 대체 자원으론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에서 모태 멤버로 활약한 스테르기우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스테르기우는 지난 시즌 32라운드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선발 출전하여 오버래핑 이후 선제골을 성공시켰던 바로 그 선수이죠. 이탈리아는 루카루도 칼라피오르가 지난 조별리그 3라운드 후반전 추가시간에 정말 아쉬운 카드를 받으며 16강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1, 2라운드에서 백토 포메이션을 쓰는 모습이었지만 집전 3라운드 경기에서 백스리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주는 모습이었고 백스리 포메이션에서 칼라피오리의 전진성과 공격성이 더 극대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칼라피오리의 결정으로 16강에선 다시 백토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로 토너먼트의 경우엔 단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비가 뛰어난 팀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칼라피오리의 결정은 이탈리아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당을 보면 스위스가 압도당을 받았고 무승부 대당이 크게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16강 대진 중에 가장 첫 전이 예상되는 매치업인데 칼라피오리의 대체 자원으로는 AS 로마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했던 잔노카 만치니가 선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만치니의 대표팀 경험이 적다는 부분이 우려되며 지난 조별리그에서 수비수라는 포지션 특성상 단 1분도 뛰지 못했다는 점과 스위스의 빠른 역습 상황에서 민첩성과 스피드가 떨어지는 만치니의 약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치니는 최근엔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한 시즌에 리그에서만 10개에서 많게는 14개까지 카드로 수집하는 수비수였고 지난 시즌에도 만치니는 리그에서만 9개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수비수가 카드가 많다는 것은 수비력이 좋지 않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덩거를 받는 상황 자체가 이미 상대 공격수를 놓쳤다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저는 스위스의 8강 진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스위스의 플러스 0.1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독일과 덴마크의 경기입니다. 독일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2위로 밀려나는 듯 했으나 도처로 들어왔던 필크루그의 극적인 득점으로 가까스로 1위 진출에 성공했고 시즌 2위로 기록한 덴마크로 16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개최국인 독일은 1라운드에서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기록했고 2라운드에서도 헝가리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2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역습 전술로 전배한 스위스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조 1위로 진출하며 이번 대회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킨 모습입니다. 덴마크는 C조에서 2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조 3위 슬로베니아와 승점과 승자승 그리고 득실차와 득점수 마지막으로 페어플레이 점수까지 동점이 나오는 엄청난 접전이었지만 네이션스 리그 성적에서 앞서며 2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조별리그 경기력은 아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일룬과 요나스 빈, 두 명의 공격수를 기용하는 투톱 전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두 공격수들의 득점력은 매우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경기당 슈팅도 2개조차 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반 백스리는 안정적인 모습이며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공격수들이 아쉬웠던 득점력을 보완해준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지난 1라운드 득점을 기록했던 에릭센의 노란함과 기회 창출 능력은 현재 덴마크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이며 오르텐 히율만은 2라운드 잉글랜드를 상대로 엄청난 중거리 슛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맞대결 두 팀의 결정자를 살펴보면 독일은 요나단타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대체 자원으론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니코 슬로터백이 선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다만 안토니오 리디거가 지난 3라운드 필크루그의 극적인 동점골 상황 세레머니를 하러 달려다가 햄스트링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현재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리디거는 훈련에도 참여했다고 하며 출전 여부는 당일 상태를 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잉글랜드전에 득점을 기록했던 모브텐 히율만이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합니다. 대체 자원으론 토마스 딜레이니 또는 크리스티안 느르고르가 예상되는데 선발 가능성은 느르고르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덴마크가 조별리그에서 상대했던 독일과 비슷한 체급의 상대를 꼽자면 잉글랜드일 텐데 잉글랜드를 상대로 덴마크의 경기력이 좋았다고 볼 수 없었고 특히 잉글랜드 수비를 공략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잉글랜드가 많은 빅찬스를 놓치기도 했고 덴마크는 히율만의 중거리 포한방으로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었죠. 저는 독일과 잉글랜드가 같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빌드업 상황에서 잉글랜드는 데클란 라이스를, 독일은 토니 크로스를 단형 백스리로 만들어서 빌드업한다는 점과 이성에서 잉글랜드는 사카, 벨링엄, 투드 및 스위칭을 가져가는 것처럼 독일 역시 비슷한데 독일은 비루츠, 긴도안, 무시알라 그리고 최전방의 하베르츠까지 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잉글랜드보다 더 다양하고 단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개최국 독일의 8강 진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조별리그가 끝난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독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회 독일을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독일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